저는 금리 인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월에 올리더라도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미국 가계저축률이 낮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역전되고 최근에는 그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희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우리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장 컨센서스는 7월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5.0에서 5.25인데요. 5.25에서 5.0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인하할 것이다. 이게 그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7월에 인상하더라도 그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7월에도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습니다. 소비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미국 가계저축률이 낮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아마 6월부터는 3% 중후반에 진입하고요. 연말 가면은 2% 중반까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금리 인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월에 올리더라도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는 미국에서 10년하고 2년 국제수익률 차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역전되고 최근에는 그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침체 신호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고 이걸 발표해요. 미국에서 직장을 잃으면 실업수당 청구해가지고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달에 18만 2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6월 통계 보니까 26만 4천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 이것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진단하기는 힘든데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기 침체 시작되는 첫 월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선행했습니다. 작년 9월이 그게 저점이었으니까 11개월 시차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예요. 물론 앨런 채무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미국 고용 좋고 실업률 좋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지난 4월에 3.4%까지 하락했다가요. 최근에 3.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보면은 실업률의 12개월 평균이에요. 경기 침체월에 한 2, 3개월 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기 침체가 고용 통계를 보면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특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 많이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3.7%였습니다. 장기 평균 6.6%고요. 그 다음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낮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요.
제가 미국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미국 가계가 소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차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실업률이 서서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 보니까 저축률은 낮은데 본 돈이 적으니까 미국 가계가 소비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분기에 늦어도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작년 9월 말 저점에 비해서 S&P 500은 20% 이상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전문가들이 20% 이상 지수가 오르면은 강세장에 진입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했다.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주식에 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그런데 최근에 미국 배당 수익률이 1.6%까지 떨어졌어요. 장기 평균이 4.5%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분모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장기 평균 4.5%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 1.6%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그런 신호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명목 GDP로 미국 주가를 추정해 보면요. 적정 주가 지수가 한 3,530 나와요. 물론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 전제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4,400이니까 상당히 가대평가됐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올간 지표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용 이런 통계를 고려하더라도요. 최소한 10% 이상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가대평가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대평가되면 스스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금리가 뭡니까?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시간선을 중에서 금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내고 그 100만 원 가지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뭐 쇼핑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행에 맡긴 동안 물가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 실질금리가 큰 폭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올랐죠. 그리고 이달부터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아직 6월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물가도 3% 중반대에 진입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미국 국제 수익률이 3.7% 안팎이니까요. 6월부터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죠.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그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요. 실질금리가 플러스 되면 주식을 별로 안 살 거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요. 지금 미국 S&P 500을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이 1.6% 안팎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7%고요. 2년짜리는 4.7%예요. 저는 앞으로 주식 수요보다는 국채 수요가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로 가대평가된 미국 주가가 조만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올 2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400원 넘고 1,330원까지 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환율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환율은 미 달러에도 영향받지만은 중국 위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결제은행 BSI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우리나라 적정환율, 실질 실효환율,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요. 중국 비중이 무려 33%나 됩니다. 미국 비중 14%밖에 안 돼요.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 보이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가대평가된 미국 주가가 한 6, 8월 무렵에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뭐 생각보다 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가대평가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달러가 아직도 안전산입니다. 기축통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2달 동안은 달러 가치가 더 오르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인데요. 그게 작년 10월 초에 114였어요. 최근에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10% 지금 떨어졌죠. 그러나 앞으로도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여기서도 2, 3년 이내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때 120%를 넘어섰습니다.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 국가 부도이익까지 지난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4분기부터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은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15개월 연속 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통계에 보면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9월, 늦어도 4분기에는 우리 수출이 약간 증가하고 국제 유가 떨어졌고 우리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이 더 감소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율은 당분간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올 4분기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최근에 온스당 2,000달러 넘었다가 1,900달러 뭐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르면서 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는 금 가격은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요. 달러 지수가 1% 하락하면은 금 가격은 1%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최소한 2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금 가격은 20% 정도 오르죠. 금값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미국 금리예요.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3.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보면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습니다만은 올해는 1%대 초반, 내년에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전망이에요. 내년에 대부분 나라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소비가 안 되면서 미국 성장률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미국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그 두 가지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금값은 오를 것이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예요. 지금 미국은 5.25%고요. 우리 3.5%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은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통계를 보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5월까지 보면은 외국인 채권 자금이 1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계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보면요. 아시아계 자금이 47%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3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은 많지 않다는 거죠.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주식은 외국인들 우리 27%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계 자금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미국계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차가 커지더라도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죠. 우리 경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0%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조금 회복될 텐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죠. 아마 6월부터 우리 소비자 물가가 2% 중후반에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쁘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저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도 들어오고 집값, 아파트 가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죠. 심리도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할 때요. 집값 전망 CSI, 주택가격 전망 CSI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앞으로 12개월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가게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작년 11월에는 그 지수가 61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최근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100까지 올랐습니다. 이 100의 의미가 뭐냐면요.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0이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100 균형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1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금리, 환율, 주택가격의 적성성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리는 서서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집값에 금리가 영향을 주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특히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집값에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급락해가지고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PIR 소득에 비해서 집값, 그 다음에 렌트에 비해서도 집값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2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오르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급락했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로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2020년 세계경제가 침체했죠. 그래서 세계경제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진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얼마 전에 미국 국가 부도위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기업 부채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97년에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5%까지 늘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는요. 아주 큰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수조 원씩 부실이 나니까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계부채는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가 많으면 우리가 소비할 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구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요. 40만 원을 원금 이자 갚는 데 사용해야 돼요. 100만 원 벌어도 60만 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할 돈이 적으니까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그때 급등했거든요. 급등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 잘 빌려주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 돈이 내 돈이다. 그 은행 돈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계가 부실해졌고 그 부실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전체 GDP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계속 낮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계 부채가 많은 만큼 소비가
과거처럼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앞으로도 잘해야 2% 안팎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거 아닌데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PER도 최근에 그 15배까지 올라가지고 약간 좀 고평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시경제 변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미국 S&P 500을 명목 GDP로 추정해서 많이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경제 명목 GDP에 올해 3% 성장한다. 그 전제 조건은 명목 GDP라는 게 실질 GDP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을 더한 거거든요. 실질 GDP 1% 다른 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물가 2%이 정도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 3%를 가정하면요. 올 연말 적정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약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보통 M2에 비해서 우리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과거 평균이 한 58이었는데요. 지금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M2 강의 통화에 비해서도 아직도 저평가됐다.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뭐 2021년 6월에는 무려 36%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가대평가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주가는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분기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면서 생산 조정을 하고요. 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제조업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게 자동차거든요. 저는 그 수출을 보면서 수출 비중을 보면서 어떤 업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작년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반도체였죠. 그다음에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자동차였습니다. 아마 자동차는 올 상반기에도 좋고요. 뭐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안 좋던 반도체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 저는 주가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52,000원에서 최근에 7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했어요. 조만간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가면요. 수출이 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뭐 하반기 실적이 또 내년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반도체 경기에 이런 것들이 아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조짐이 내년 상반기, 내년 초 통계에서 올 하반기 실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죠.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73%나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 수요가 위축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실적이 1분기도 안 좋고 아마 2분기까지도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반도체 업종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는 저는 똑똑하다는 것이죠. 주가가 미래 경기를 미리서 예상하고요. 빠르면 4분기부터 저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기관에서는요. 올 4분기에서 디램,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올랐는데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텐데요. 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아마 빠르면 3분기부터 늦어도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도 오르고요. 반도체 업종 실적도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경기가 회복될 건가요? 우리 코스피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상반기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요. 첫 번째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쉽게 말씀드려 현대차,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경기 관련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가가 예상한 것만큼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를 매월과 관심 있게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매월 1일 날 우리가 세계에서 수출입 통계를 제일 빨리 발표해요. 과연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4분기 와서는 제가 무역 수지가 흑자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몇 달과 주가가 조정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 미국 고용 데이터, 소비 데이터 제일 빨리 주간으로 알려주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걸 주간 데이터로 보고 그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 데이터 보면서 앞으로 몇 달간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소피아나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져 마실수록 목이 탄다. 일부 부자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게 좋죠. 좋은 집에서 살아야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죠. 자녀들 교육시켜야죠. 부모님 모셔야 되죠. 그런데 저는 돈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그러면 그 돈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결국 우리가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전문가 견해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면서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그 돈을 축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